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던 어제는 여러분 김경호 변호사님 전화 연결 했던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또 지금은 윤석열 하나만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금융 치료를 위해서 그 첫 번째 단초를 열어주신 분입니다. 김정호 변호사님 제가 직접 연결드려서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소송을 하게 됐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김정호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마이TV 지금 신용환입니다. 예,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온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는데요. 예. 시민 105분이 윤석열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에서 승소를 했죠, 최근에. 예. 그래서 그 시민 청구인 측, 시민 측 대리인으로 김정호 변호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아주 큰 공을 세워주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우선 감회 어떻습니까? 제가 공을 세운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사실은 그 작년 12월 3일 당시 대통령의 불법적,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큰 불편과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가 모여서 그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소송을 했던 거고, 저는 사실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연결시키는 역할만 한 대리인이고, 결국은 시민들의 그 뜻이 1심 판결 통해서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이 오히려 그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이렇게 축하받을 일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결과만 보면 사실은 쉽지만 먼저 그걸 생각해내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 105분을 어떻게 모집해서 이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게 되셨는지요?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스스로 꺼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비상계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탄핵 절차도 있고 뭐 형사적인 내란 재판의 절차도 있겠지만 이 불편을 그냥 전혀 손해로 진구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현실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가장 이 소송을 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그 헌정 질서를 지키고 또 회복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 보수가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기존 질서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정파적으로 모든 게 소비되고 이 사안 자체도 그 보수를 자임하는 당시 야당이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서 아예 본인이 참석해서 국회의원들이 찬반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불참하면서 부결시켰거든요. 그걸 보고 이 105명에 대한 항의가 필요하겠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래서 105명의 시민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네, 정말 그 굿 아이디어를 내셔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특히나 이제 치료 중에 가장 센 치료가 금융 치료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응원 격려가 있는데요. 그 재판에 윤석열이 출석을 했거나 변호인이 출석하거나 그 재판 과정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재 형사재판으로서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란 재판은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이고요. 네.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 재판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뭐 본인이 관심 있는 사건은 출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원고의 소송 대리인으로 원고들의 시민들의 소송 대리인은 저는 법정에 출석을 했고, 그 피고 윤석열의 소송 대리인은 윤곽금 변호사님이셨는데, 네. 당연히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양 대리인이 서로 서면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벌이고 주장 입증을 한 다음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민사소송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소장이 제기되고 나서 상당 기간 피고 윤석열 측에서 송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저희가 아크로비스타도 보내보고 용산 대통령실로 보내보고 막 했었는데 받지 않고 있다가 4월 29일에서야 수령을 했거든요. 일부러 이 소송에 이제 소극적으로 아예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재판이 열리고 이제 선고가 가까이 오니까 6월 27일에서야 그 전 2월 27일 재판 직전에서 답변서를 내면서 출석은 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게 너무 부당한 소송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 항의의 표시로 않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면은 내고 출석하지 않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뭐 민사재판 풍경이 발생한 것이죠. 예. 법원에서는 10만 원이 상한이 아니라 최소 기준이다라고 판결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더 받을 수도 있는 건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예. 이 승소하신 105분은 언제 어떤 절차로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예. 이게 이제 상대가 항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소를 했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예,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바로 일주일이면 항소기간이 도과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7월 25일 날 선고했으니까 바로 일주일이면 되는 건데, 민사재판은 그와 같지 않고 판결문을 피고가 또 송달을 받아야 됩니다.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기 때문에 아직 항소기간은 꽤 남아 있고요. 아마도 피고 윤석열 측에서는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네. 금전이 청구의 대상인 손해배상 청구가 대표적인 경우에 이 사건과 같은 이런 청구는 1심 판결만으로도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가압류 같은 거 하는 거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가집행입니다. 가집행. 가압류는 소송 전에 하는 거고, 가집행은 강제집행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가짜가 붙은 예. 가집행. 그러니까 이 현재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판결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105명의 원고 시민들은 윤석열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좌를 확인한 다음에 가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궁금한 게요. 그 재산 신고에 보면 윤석열은 6억 6천 정도 신고가 돼 있고요. 예. 김건희가 한 73억 정도 신고가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는 대략 한 80억 되는데 예. 지금 가집행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두 사람 걸 같이 할 수 있나요, 혹시? 우리 법체계가 엄격한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의 잘못을 바로 배우자 김건희의 잘못으로 치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김건희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요. 네. 오직 피고 윤석열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나중에 내란 특검이 또 그 배우자의 김건희도 내란에 개입한 어떤 흔적이나 증거가 나와서 그 부분이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야 80억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6억 상당의 피고 윤석열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 메일로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 5천만 우리 국민이 다 하면 5조 원이 넘기 때문에 5조 원을 다 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80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만 명, 8만 명이 필요하다. 8만 명. 8만 명입니다. 80만 명. 8만 명의 원고를 모집해서 그 80억이라도 집행을 해야 된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105명을 모집할 때 이미 105명은 한두 시간 만에 다 마감이 끝났고요. 그 지원자가 너무 많으셔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지원할 수 없고, 당시에 이미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다른 변호사님들이 플랫폼을 열었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하면 되고, 저는 이미 그때 105명을 모집할 당시에 당일날 몇 시간 만에 105명이 다 모집이 끝났고, 그런데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왜 105명이 한정하느냐. 그래서 2, 3일 더 열어놨는데 그때 이미 10,000명이 찼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한 소송은 마무리해야 되는 게 저의 도의적 책무여서. 그럼 그때 했던 10,000분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번 소송에 더 추가를 하게 되요? 그래서 저의 고민은 두 가지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이 10만 원이 제한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셨지만 상급심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청구하는 청구 취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윤석열 재산이 6억이니까 6억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것이냐. 6억은 다 가져오기 위해서. 그럼 6만 원씩 청구하면 6억이겠죠. 10만 원씩 청구하면 10억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송을 지금은 사실은 원래는 국가배상 형태로 피고 1이 대한민국, 피고 2가 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던 윤석열,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대한민국을 뺐던 이유는 대한민국은 잘못이 없고 피고 윤석열만 잘못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윤석열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어서 위자료 소송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30일에 대법원 전업제 판결, 박근혜 판결 이후에 나왔던 대법원 전업제 판결도 국가배상을 인정한 것이었거든요. 긴급조치 구호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 만인의 소송을 국가배상 형태로 원칙적 형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윤석열 개인만을 피고로 하는 위자료 소송을 할 것인지 또 그 청구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금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박근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었는데 이제 역사에 남을 새로운 어떤 선례를 남기셨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소감과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뜻을 모으고자 하는 취지였고, 그래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송 목적은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일,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시대착오적인 이러한 비상계엄 같은 것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를 위정자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 시민들의 마음이 현실화되고 사법부가 인과관계를 완화하는 판단을 통해서 1심 판결에서 이런 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판결을 해주셔서 사법부에게 경의를 표하고요.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소송 대리인으로서 최선 다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변론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